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워졌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대한민국이 살기 힘든 건 저 대통령 누구가 정치를 존나게 못해서 경제정책을 등신같이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안 해요. 미국이 괴롭혀서 안 좋아진 겁니다. 서유럽 국가들이 괴롭혀서 안 좋아진 겁니다.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군사력이 굉장히 센 국가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군사력만으로 세상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군사력만으로 지배 가능한 시대는 끝났다. 자주국방, 자기 나라를 지켜낼 것으로의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다른 나라한테 갑질을 할 용도로서의 시대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지금 봐봐요.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갔다. 그럼 얘기가 물론 다르겠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러시아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초반에 박살났는데 지금 또 러시아도 점령하는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런 거를 보면 군사력이 세가지고 잘 되고 있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다른 수많은 국가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 엄청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고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내가 군사적으로 세니까 옛날 같았으면 러시아가 무서워서라도 소련이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대응할 수가 없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저 나라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겐세이를 넣기 위해서 수많은 약소 국가들까지 포함한 특정 동맹체들이 개입을 한다는 거지. 과거에 나토나 미국을 포함한 그 기구들도 소련이나 동유럽 국가들을 조지고 이제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그건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이 있고 근데 그 동맹도 항상 동맹도 아니에요. 현재 2022년에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와해될 수 있고 미국이랑 좀 관계가 안 좋아져가지고 좀 미국이랑 항상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졌어요. 지금 세상은. 그래서 오늘의 주제 러시아가 유럽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군사적인 거는 러시아도 이제 끝났다. 아무리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대단한 국가가 된다 한들 그것만으로 유럽에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중세시대나 근대나 1, 2차 세계대전 때나 이럴 때까지만 해도 일단 쳐들어가. 내가 쳐들어간 것도 아니야. 제가 쟤한테 쳐들어간대. 그럼 나도 껴 꼽사리를. 끼면 좋은 게 생기거든요. 무지성으로 일단 꼽사리를 끼는 거야. 끼면은 그 다음에 콩고물을 받아먹을 게 있고 막 그랬단 말이야.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옛날에는 예를 들어 러시아야. 요만큼 뭐 지금 발트삼국이나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를 예를 들어 먹었어. 옛날에 막 1000년 전에. 그러면 야 너네는 민족성이 이랬고 종교도 똑같은 종교 믿고 그러면서 뭔가 작업질을 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빠르게 동화가 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았어요. 민간인들에게 정보가 귀했거든요. 정보를 여러 가지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나 어떤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잖아 옛날에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정보화 시대고 정부가 아니라 개개인들의 신념에 따라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지금은. 달리 말하면 이게 러시아가 아무리 군사적으로 강력하다 한들 그것만으로는 이제 유럽에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펼치기가 어려워질 세상이 되었다. 지금 중국이 군사적으로 강국이라서 경제대국이 된 거예요?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으로 과거부터 강대국이었고 게다가 소련과의 냉전의 과정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편, 소련 편 이렇게 나뉘어진 상황에서 미국 편에 들러붙었던 국가들이 지금도 친미국가로 많이 남은 것도 있지만 단순하게 지금 중국이라던가 경제대국 수많은 국가들 보면은 군사적으로 강해가지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고만 볼 수가 없어요. 영향이 없진 않겠으나 그것만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뭐냐는 거예요. 굉장히 군사력이 높고 그런 나라들이긴 한데 이 나라들도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났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러시아랑 중국도 우리가 군사력을 높인다 한들 이것만으로 우리가 살아남고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쟁을 일으켜서 그 특정 국가를 먹어버리고 취하고 속국화 만든 다음에 경제적으로 이제 아예 먹어버리고 쥐락펴락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의 꿈이 뭘까요 지금? 러시아가 앞으로 뭘 원하며 앞으로 뭘 하고 싶을까? 일단 러시아 정부가 아니라 러시아 국민들의 꿈이 뭘까? 정부와 외교당국자들의 입장과 국방부의 입장과 국민들의 열망과 충돌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각각 분리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러시아 국민들의 꿈이 뭘까요? 일단 자기들이 잘 살게 되는 거죠. 지금 러시아가 엄청 어려워요. 개개인들 월급도 적고 러시아가 본인의 고향인데도 러시아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되는 사람들도 많고 본인들의 경제 수준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거를 케어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겠어요. 근데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좋지 않으면 않을수록 경제 수준이 낙후되어 있으면 낙후되어 있을수록
국뽕 민주주의 국가주의로 헤쳐먹기 딱 좋은 형태가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원래 자기들이 지향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들을 지향하게 돼요. 터키가 딱 좋은 예인데, 터키 공화국 건국 초기에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주의로 가면 세상이 바뀌어가는 거에 발을 맞춰서 나아가고 발전하기가 어렵다. 정치와 종교도 완벽하게 분리해야 되고 종교적인 정당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금지시키고 이런 나라가 터키였어요. 지금 근데 에르도안이 집권한 터키 어떻습니까? 지금 이슬람주의를 표방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터키를 튀르키예로 바꿨죠, 이름을.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도 본인들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국민들이 푸틴 같은 좀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그 지도자를 원하게 되고 국뽕이라던가 그런 거를 원하게 되고 개개인들의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민족주의라던가 국가주의라던가 국뽕 같은 거로 좀 더 빠져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정치꾼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표방하게 되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워졌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대한민국이 살기 힘든 건 저 대통령 누구가 정치를 존나게 못해서 경제정책을 등신같이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안 해요. 미국이 괴롭혀서 안 좋아진 겁니다. 서유럽 국가들이 괴롭혀서 안 좋아진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물론 실제로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제재를 받아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긴 한데 뭐 영향이 없는 건 아니니까. 물론 러시아가 제재를 그냥 당한 건 아니에요. 크림반도로 강제로 합병해버리고 그러면서 제재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난 거긴 하니까. 자, 아무튼 러시아 국민들의 꿈은 우리 러시아를 괴롭힌 저 나쁜 미국, 러시아 국민들을 그만 괴롭혀라. 미국이 우리 러시아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요런 것들을 타파해 가야 한다라는 게 꿈일 수 있겠어요. 그래야 우리들의 삶이 나아지나 보다.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친일파가 지금 이 시간에도 있어서 나라꼴이 개판이다. 2022년에도 친일파만 청산하면 나라꼴 좋아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도 좋아지고 다 좋아진대. 어떤 사람은 종북좌파들을 조지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 양반들 청산되면 경제가 자동으로 좋아집니까? 분리해서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은 그런 마인드들이 점점 퍼지고 있겠는데 한편으로 푸틴 같은 정치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현재 이러한 반미정서, 반서유럽 정서를 이용해서 자기가 천년만년 오랫동안 해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겠죠. 푸틴은 조금 영리한 사람이에요. 아마 천년만년 죽을 때까지 해먹진 않을 겁니다. 대통령 자리에서 저는 내려올 거라고 생각해요. 조만간 몇 년 안에. 근데 내려오고 비선실세로 있겠죠. 껍다구만 내려올 것 같습니다. 껍다구만. 제 생각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 양반 그냥 내려오진 않을 것 같아. 그 작업지를 철저하게 하려면 푸틴 입장에서도 지금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일단 러시아라는 국가에서 푸틴이라는 독재자가 정치꾼이 계속해서 해먹으려면 러시아 국민들이 원하는 그 국뽕을 충족해주면서 동시에 러시아 국민들의 경제생활 수준도 향상시켜주고 이런 걸 해야겠네요. 너무 단순하게 쉽네. 러시아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좋은 거고 반미 감정이라든가 반서유럽 정서 같은 게 안 없어지면 푸틴 같은 사람한테는 좋은 거네. 문제는 러시아의 산업은 갈 길이 멉니다. 러시아의 현대화, 이 현대화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러시아에서 저 현대화라는 단어를 푸틴이 집권한 이후부터 굉장히 자주 써요. 현대화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현대화와 러시아가 쓰는 현대화는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공장이 없던 걸 많이 만들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옛날에 뭐 조선시대나 아니면은 우리나라도 건국 이후에 민주주의가 되게 퇴보하고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 민주주의를 현대화한다. 더욱더 현대화된 어떤 그 민주주의를 구축한다. 이런 것도 현대화일 것 같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고 무역이라든가 제조업 기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국가가 그걸 만들어내는 어떤 설비나 인프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현대화 작업일 것 같고요. 세상이 바뀔 때마다 이 현대화의 의미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컨대 스마트폰 잘 만들어야 되고 전기차 잘 만들어야 되고 4차 산업혁명, 빅테크, 자율주행 이런 거를 빨리 해야만 현대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요즘은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이 앞서가고 있거나 당연하게 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거 현대화라고 한다는 거지. 근데 러시아에서 말하는 현대화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러시아는 지금 2022년에도 주변의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뒤처져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과거 소련이 언제 해체되죠? 1991년과 2년 사이 아닙니까? 지금 그럼 뭐야? 간다요랑 비슷한 거예요. 나이가 30년 조금 넘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제조업과 공장설비, 수출주도형 경제, 자유시장 경제체제 이런 산업들을 1960, 70, 80년대 가면서 대대적으로 확충해 가잖아요. 러시아는
러시아는 소련 해체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서야 해야 돼요. 2000년대 푸틴 집권 이후부터 대대적으로 이제 하겠다는 거지. 대박이었던 게 뭐냐면 소련의 전체 수출 금액 중에 석유랑 천연가스의 비중이 1990년에 37.5%였습니다. 근데 2008년 65.3%까지 올라가요. 안 된다는 거죠. 제조업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거고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자체가 석유와 천연가스에만 몰빵이 되어 있는 국가였다는 거예요.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는 공산주의 국가나 동유럽 국가나 중앙아시아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소련 물건들을 수출 수입을 하면서 사줬어요. 근데 소련이 붕괴됐네? 갈갈이 다 해체됐어. 지금 여기 있는 수많은 국가들이 이제 독립국가가 됐어요. 이제 미국과 일본, 한국을 포함한 기타 등등 제조업 강국들의 물건들이 소련의 물건보다 좋다라는 걸 이 국가들도 알겠죠. 그리고 그 국가들 물건을 사겠죠. 굳이 소련이나 러시아 물건을 안 사주는 거야, 이 양반들이. 그냥 지도만 봐도 딱 뻔하죠. 목재, 펄프, 원자재,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바다 개넓어서 이제 명태 얼려가지고 동태로 우리나라에 팔아먹고 이제 수산물 팔아먹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급하니까. 일단 나라가 굶어 죽을 순 없잖아요. 전 세계 군사강대국 중 하나라고 손꼽히는 러시아라는 국가가 전체 수출 중에 원자재의 비중이나 1차 산업의 비중이 너무너무 높아요, 진짜. 그래서 러시아에서 푸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얘기해왔던 그 현대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도 이제 산업을 바꾸자, 제조업이 이제 강국되자, 스마트폰, 반도체도 만들자 이런 차원의 단어가 아닙니다. 국가의 전반적인 아예 모든 걸 다 갈아엎어야 된다. 갈 길이 멀다. 다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국가들하고 좀 다르게 쓰여야죠. 현대화라는 게. 정부의 공무원들도 현대화해야 되고 경찰도 현대화해야 되는데 저기는 현대화해야 된다는 단어를 아무데나 다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그 현대화라는 게 뒤처져 있는 것들을 빠르게 좀 멱살 잡고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제 상황이 되어 있으면 원자재 비중이 저렇게 높으면 러시아의 경제는 어떨까요? 천연가스 석유 가격 떡락하면 그냥 골로 가는 나라입니다. 예컨대 미국이란 국가가요. 지금 전 세계에서 석유 생산량이 1위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생산하거든요. 2022년 1, 4분기 기준으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합니다. 근데 미국은 석유랑 천연가스를 수입해 와야 되는 국가예요. 러시아가 2022년 올해 초 기준인데요. 하루에 1076만 배럴을 생산합니다. 미국은 1100만 배럴을 생산해요. 근데 러시아는 이 중에 365만 배럴만 사용합니다. 미국은 1996만 배럴을 사용합니다. 하루에. 자기들이 생산하는 거로 버틸 수가 없어요, 이 나라는. 그래서 미국 같은 국가가 있는 한 석유 가격이 함부로 폭락할 일은 사실 많지 않아요. 미국처럼 자기들이 많이 생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도 많이 해와야 되는 국가가 있는 한은,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아니면 서유럽 국가들처럼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 있는 한은 석유 가격이 함부로 폭락하진 않아요. 지금 유가가 많이 올랐죠. 유가가 오른 거에 여러 요인이 있는데 과거의 배럴당 평균 가격입니다. 기름값에. 원유. 2010년에 배럴당 79달러였어요. 원유가. 자, 94, 2013년 97, 93, 갑자기 2015년 48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2016년 43달러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2017년에 다시 50, 65, 56, 39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2013, 14, 15년을 거치면서 미국의 셰일 기업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너무 우후죽순으로 생긴 거야. 게다가 동시에 2015, 16년으로 가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약간 주춤해요. 중국이 어마무시한 석유를 사용하거든요. 그 석유를 수입해와야 되는 국가가 갑자기 경제 성장률이 주춤하면서 석유 수입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석유가 시장이 많이 풀려요. 그래서 이제 폭락을 하는 거예요. 15, 16, 17년에 가면서. 실제로 국제유가의 표준으로 이제 잡는 여러 이제 기름값이 있는데 그중에 두바이유라는 게 있어요. 두바이유가 배럴당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63달러였습니다. 근데 2020년 1월 한 달 만에 50달러로 폭락합니다. 13달러가 추락을 해요. 그리고 4월 달에 20달러까지 폭락합니다. 그냥 개박살나요, 유가가. 왜? 경제가 침체되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방역이 시작되고 석유를 많이 쓸 일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유가가 5월, 6월 지나면서 어느 정도 다시 개선되긴 하는데 올라가고. 아무튼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유가라고 하는 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내려가는구나. 수요가 감소하면서. 그런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죠? 유가라는 게 이렇게 변동성이 많구나. 자, 러시아 입장에서 지금 필요한 게 뭐야? 러시아의 푸틴이 계속해서 집권하기 위해서는 국민들한테 뿌려야 될 돈이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 돈을 벌어먹으려는 기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천연가스 팔아먹고 석유 팔아먹는 회사 빼고는 제대로 없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원자재조차 너무 비중이 높다. 그리고 현대화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도 많고 경쟁력 있는 제조업 기업들도 많이 생기지 않은 시점이라는 거죠. 자,
러시아가 이런 상황인데 갈 길이 너무 멀어요. 러시아가 그러면은 이 경쟁력 있는 제조기업들과 원자재 비중이 너무 높은 걸 낮추고 수많은 돈을 제대로 벌어들일 수 있는 강소기업들이 많아지게 하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제 빨리 석유나 천연가스를 더 많이 팔아 먹어야겠죠. 근데 갑자기 2010년 초반부터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이런 말이 튀어나와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의 나토에 가입을 하니마니 얘기도 같이 나와요. 이런 두 가지의 이제 얘기가 이제 세상에 튀어나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중요한 이 두 가지가 러시아에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크라이나 조지아 나토 가입? 우리 러시아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지들 멋대로 결정을 해? 옛날에 안 그랬잖아. 우리 러시아를 진짜 국제정치적으로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가면 갈수록 전 세계 국가들이 우리 러시아를 등신 취급하는구나. 그리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씨부래. 자, 이게 러시아와 유럽에 이어져 있는 가스 파이프들이에요. 지금 보면은 노드 스트림이랑 야말 유럽 파이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지금 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요 파이프들 있죠. 이게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뭐가? 러시아에서 서유럽으로 보낼 수 있는 전체 천연가스 양의 50% 이상이 우크라이나를 통과해야 됐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한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쥐락펴락할 수 없으면 러시아가 앞으로 유럽을 상대로 천연가스를 팔든 앞으로 요 흑해를 이용해서 군사적으로 뭘 하든 무역을 하든 우크라이나랑 붙어있는 이 발칸반도 국가들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왜 저렇게까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고 개 난리를 치는지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은 좀 경제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게다가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까지 왔어. 이제 천연가스랑 석유도 점차 안 쓴대. 그럼 러시아는 어떻게 될까요? 알거지 되는 거죠. 러시아는 그것을 너무나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나락가는 거지.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조져서 절대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칠러 정부나 칠러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아서 러시아의 말을 잘 안 들을 거라면 아예 러시아의 무역이나 천연가스 파이프에 필요한 이런 지역들 여기를 이어야 크림반도를 이어서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통과해서 요 발칸반도까지 천연가스 파이프가 갈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한 거죠. 러시아가. 근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개난리 칠 게 솔직히 뻔했어요. 러시아가 저렇게 침공한다고 해서 미국이 가만히 있을 거다?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죠. 너무나 당연하게 경제 제재를 할 게 뻔했습니다. 왜? 미국은 바이든 정부거든요. 바이든이 뭐 특별하다 이게 아니라 바이든 정부 직전의 정부가 뭐였습니까? 트럼프였어요. 트럼프는 미국이랑 친했던 수많은 동맹 국가들에 대해서 개판으로 만들어놨어요. 국제정치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트럼프를 까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미국이란 국가가 동맹 국가들을 유지하고 동맹 국가들과의 유대관계와 그 사이를 돈독히 하려면 절대로 트럼프처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이든이 집권하고 당선되자마자 인터뷰할 때마다 얼라이언스 뭐만 하면 얼라이언스야. 동맹을 다시 유지시키고 동맹을 다시 굳건하게 동맹을 다시 회복하고 동맹 국가들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바이든이 계속 얼라이언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대. 근데 그렇게 얼라이언스를 강조하던 그리고 서방 국가들과 서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 오고 강조하던 바이든 정부가 입 다물고 가만히 그냥 관망한다? 그거 좀 아니지 않아요? 미국은 당연히 기회는 이때다. 얼라이언스 동맹을 다시 굳건하게 세울 아주 좋은 기회라면서 러시아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푸틴은 유럽을 위험에 빠뜨린다. 평화를 파괴한다. 독재자다. 침략자다. 저 사람은 정말 문제가 많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우리 미국과 함께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토가 더욱 굳건해져야 되고 우리 미국이 그것을 지지할 거고 지원할 거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렇게 바이든이 러시아 제재를 발표하고 나자마자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고 하자마자 바이든의 지지율이 급등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개박살납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